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12월 25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전국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의 은총이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내리길 바란다는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미움이 있는 자리, 분열과 단절이 깊어진 곳마다 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성탄이길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여야 정치권 역시 화합을 강조하며 민생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코너에선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성탄절 정치권 풍경과 성탄절 이후 전국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짚어봅니다. 2부에선 손정혜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뉴스레터 K 사랑방을 마련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중심으로 재미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뭐 휴일인데 나오는데 몸이 더 뻑적지근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가짐이 좀 다른데 사실은. 솔직히 어땠어요,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어제 2부라고 해서 어디 가서 막 즐겁게 놀았으면 더 뻑적지근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은 나날이 계속 돼가지고 오늘도 나오는데 그냥 그래요? 예, 평상시에 근데 휴일에도 또 방송 출연 많이 하시니까 두 분 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 하나만 다르더라고요. 오는 어떤 길에 거요? 보니까 예. KBS 주변도 그렇고 좀 한산하다. 한산하다. 네, 그 정도. 나만 일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는 느낌이 어땠어요, 김기영 대표? 저는 뭐 평상시에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특이사항이 있을 때 네. 뭔가 생각이 바뀌는데 너무 좋게 보면 열심히 살았고 네.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좀 낭만 없이 사는 거 아닌가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레터 K 오는 길이니까. 뉴스레터 K. 자, 김기영 대변인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 본인에게 여전히 특별합니까?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요? 첫 아이 생일입니다. 아, 제 첫 아이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예, 첫째 아들 둘인데 아이가 첫 아이 생일이에요? 예, 25일 날. 아, 그럼 오늘 저녁 어디 집에서 먹습니까? 밖에서 먹습니까? 아, 실은 오늘 밤에 또 방송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어제 뭐 그냥 얘기를 했는데 또 시크해서 뭐 1월 달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네. 별로 안 좋아하나?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오늘은 오늘은 막 선물이고 다 복리 붙여가지고 더 크게 그러니까. 받겠다 이런 게 아닐까요? 김수민 평론가께 여쭤보기 전에 네. 혹시 네. 크리스마스 선물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 없어요? 아, 실은 제가 그 성당 복사를 했거든요. 예. 복사가 뭐냐면 신부님 옆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미사 갔다 와서 너무 잘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복사를 하려면 저 평일 미사도 많이 봅니다. 근데 네. 제가 다녔던 신월동 성당 같은 경우는 월수금이 새벽 미사, 화목이 저녁 미사인데 겨울 되면 어둡잖아요. 네네. 6시 미사인데 수녀님들이 선물을 준 게 랜턴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너 꼬박꼬박 새벽 미사 나와라. 너 빠지지 말고 복사 열심히 해라. 그때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예. 그 선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랜턴이 예. 후레쉬가 약간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작은 전구가 있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있어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본인 아주 신앙에 얽힌 선물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심. 국민학교라는 거 보니까 꽤 나이가 드신 것 같은데. 김수인 평론가님은 네. 크리스마스 선물에 얽힌 어떤 추억, 크리스마스의 추억 어떤 거 있어요? 저도 국민학교 진짜요? 이해합니다. 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끼리 초등생 모여가지고. 같은. 80년대 초반생까지는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이게 좀 묘한 건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타짜처럼 살짝 바꾸려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예. 제가 그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야구 배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았는데 근데 더 기억에 남는 건 이상하게 그 이듬해에 네. 그때는 산타가 바쁘셨는지 또 약간 재력이 딸리셨는지 그냥 평상시에 먹던 과자들을 집에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인생의 과자를 먹는 순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과자가 됐다. 예, 어쨌든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자에 홈런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거나 그거하고 비슷한 또 칸초? 다른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정확하죠. 이야, 그 약간 야구하고 이미지가 되네 그게. 그리고 약간 단짠 구성 중에 단으로 들어가는 과자. 아니 벌써 5시 10분 되네. 잠깐만. 자 오늘 정청래 대표, 장동혁 갑자기. 대표, 뭐 아동복지시설, 뭐 환경미화원, 뭐 내일 만난다 그러고 이렇게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성탄 메시지로 민주당 증오가 아닌 연대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 절실하다. 국민의힘 고환율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다.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 양당 메시지 딱 보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말은 좋네. 그죠? 자, 뭐 이 당에 당적이 있으시니까 죄송합니다.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양당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당 공이 오늘만 이러지 말고 계속 365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논평 이 논평 관련해서 좀 성명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지시였잖아요. 그렇다면 수적 우위로 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화 타협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저항 이거는 일종의 까치밥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이후에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하튼 야당 대표 고생했다. 근데 그게 쇼다 뭐다 뭐 자기 정치하려는 거다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 각이다 이렇게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24시간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은 받아주고 이견을 제시하면 좋은데 그런 아량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논평 같은 경우는 고환율 고물가 이 부분이 진짜 민생이긴 한데 아픈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민생을 얘기하면서 좀 아픈 부분을 건들지 않았나. 좀 더 뭉뚝한 표현도 있을 텐데 근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싫지 않았나 보습니다. 네. 혹시 제1야당을 자아 비판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 존재감, 효능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07명이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네. 그게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숫자는 107명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쇄신하고 반성의 대목이 있다면 더 해야 되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남 탓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여야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성탄절에 누군가를 겨냥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뭘 더 잘하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더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야가 그런 논평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경쟁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살면서 아예 목표가 달라서 하는 것을 이제 대립이나 갈등이라고 하는데 좀 뭐 대립 갈등이 경쟁에 비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또 답을 내왔던 건데 지금까지 정치가 지나치게 어떤 같은 목표를 놓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관점과 목표를 갖고 대립 갈등하는 쪽으로만 너무 치중해왔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새해에 고루 섞이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듯이 민생고 문제를 놓고 정말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국회 여야 관계 이런 것들이 되기를 또 다 같이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성탄절 맞아서 잠시 휴전 모드 들어갔지만 다시 대치 전국 재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교 특검 이 부분 여당이 전격 수용하긴 했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좀 입장차가 있어요. 우선 특검 추천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답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가 네. 그런 생각 일단 뭐 들고 그런 것들
포괄적으로 좀 많이 네.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포괄적이라고 하면 아니 양쪽이 다 주장. 네. 이건 추천이죠 대상이 아니라. 네네. 일단 추천. 예. 대상도 전 대상도 지금 어느 정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거냐에서 갈리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수사라는 게 꼭 어떤 사람을 범인이라고 재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이 포함시키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민중기 특검도 포함이 되는 게 그 수사 대상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뭐 판단 착오라든지 이런 문제라면은 특수직무유기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도 조금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추천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진작에 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야 한 명씩 추천하자라고 하다가 제3자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분위기예요. 같은데 여야 한 명씩 하면 국민의힘이 절대 못 받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그 야는 조국혁신당이라면서요. 본래 얘기할 때는. 네네. 예. 그런 것이면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특검이다라고 다른 당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 추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묘하게 저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헌재랑 대법원을 좀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마치 당사자들은 아닐 겁니다. 헌재나 대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자꾸 복식 치듯이 국민의힘이랑 대법원이 한 편이고 민주당이랑 헌재가 한 편인 거냐 이렇게 프레임이 자꾸 굳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그리고 저는 사법부는 전례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 대법원에서 특검 추천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근데 사법부는 어쨌든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헌재도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이 사안에 낄 수도 있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론된 주체 중에 대한변협이 가장 무난한 주체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한변협이 무난한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뭐 수사 대상이 되는 그 당 거기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인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3대 특검이 됐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뭐 개헌과 관련해서 결부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은 추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흐름대로 한다면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관여된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이건 접자. 방식은 그럼 제3자라고 했을 때 사법부냐 변협이냐 그쪽에 법조계냐 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거와 좀 관련이 없는 자유스러운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냐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민주당이 너무나 약간 고수한다. 자기네들 여야 한 명씩 해서 2명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그건 답정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양보를 하신다. 네. 양보가 아니라 본인들이 했던 원칙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대법원, 법원 행정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협 얘기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조금 의문시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거 시간이 갈수록 공소시효 그러니까 2018년대에 이루어진 범죄 관련해서는 올해 끝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침대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 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좀 떠밀고 있는 거,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문개기가 아닌가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네. 내일 정도에 만약에 안 난다면 저희는 선언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 대상 있잖아요. 네. 아까 김수인 평론가님은 아니 민중기 특검 그 부분 뭐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논의해 볼 만하지 네.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던 2022년 대선 포함하자 뭐 나경원 의원 포함시키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 만남이요. 그게 문자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뭐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론 의혹이 있으면 다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대상. 수사 대상 관련해서는 서로 예. 불편한 부분을 만약에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야합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전 포괄적으로 다 놓는 게 맞다고 싶어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의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이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충적 성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와 그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준 행위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는데도 그거를 뭉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 과연 그게 전달이 됐고 뭔가 지시를 받았는지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거고 또 41분짜리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하고 전화통화한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게 전화하겠다. 이 녹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궁금하시다 하면 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지금 거론된 이재명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어쨌든 이거는 뭔가 뭐 문자든 뭐든 나온 거니까 이게 그 대상에 포함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거의 동의하고요. 수사라는 것이 확실하게 죄가 입증된 걸 하는 게 아니죠. 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거고 네. 혐의, 의혹, 단초가 있으면 하는 건데 여기서 뭐 저는 껌껌이 이걸 특검법으로 뭐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이렇게 지목할 필요도 없다. 일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통일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발을 걸쳐놓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분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안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뭐 법안으로 표현할지 당장에 제가 말씀 못 드려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양당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서로 저쪽 당에 문제가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또 자신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더욱이나 그럼 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네. 뭐 깔끔하게 결론을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김기웅 대변인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혁, 이준석 공동 단식 카드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단식이라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돼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공동 단식을 해요. 이재명 거기다. 복식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얼마나 단식을 충실히 하신지는 모르지만 여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어설프게 하면 희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실함을 보였거든요. 그 절실함을 한 20여일간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별로 효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머리 깎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라는 걸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제가 삭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삭발을 해봐서 그 삭발이라는 게 사실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결기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러니까 한 명에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쌍으로 하는 것도 뭐 될 텐데 그만큼의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절박한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네. 국민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지 네. 단식이다 삭발이다 딱 정해놓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난방송 하나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립니다. 오후 5시 20분을 기해서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피하고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성탄절 시즌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뭐 한 30일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시키는 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사실 한 6개월 정도 대대적인 인력 뭐 예산 들여서 지금 뭐 특검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2차 종합특검을 한다. 그 적절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합특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들을 했고 또 오랜 기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래도 남는 미진함이 있고 그리고 일반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보다 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더 빨리 종결시키는 데도 낫다. 이런 차원에서는
추가 종합특검 자체는 네.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너무 긴 기간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나 혹은 수사 규모를 별로 축소하지 않는 상태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3대 특검에 대해서 찬성했던 국민들도 다소 우려했던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라든지 이쪽이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특정한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규모라든지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통일교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게 2차 종합특검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얼마 전에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다수가 특검, 통일교 특검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또 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2차 종합특검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특검하고 이게 좀 세팅이 돼서 둘 다 할 거면은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종합특검하고 통일교 특검하고 약간 동시에 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더 명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떤 바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협상의 카드랄까 그런 것도? 글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협상을 하려고 하면 네. 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 명분은 네. 이 두 개 다 두 가지를 되도록- 다 해야지 종합특검을 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또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영 모양새가 네.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경찰이 해도 된다라는 네.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러면 2차 종합특검도 특검할 필요 없이 경찰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둘 다 되도록 하는 게 정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 보시기에는 일단 두 가지를 어우러져서 네. 생각하는 건 그 2차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시점에 2차 종합특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냉정해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계엄이고 내란이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수사를 해서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또 강화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내란 세력과 한 통속이란 프레임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계엄 관련했을 때 위법하다고 공개적으로 위헌적이라고 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사람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들 스탯대로 안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제가 어그러진 겁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사법부를 내란 프레임으로 얽어매려고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특검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화내서 so what? 그래서 뭐냐? 그러면 수사 외압을 했느냐? 수사 외압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무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요. 그 앞에 전제가 됐다는 거. 구명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화를 내서 수사 외압이 됐다는 이 1, 2, 3단계 중에서 3단계 어그러졌죠. 전제가 되는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기소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거지로 끌고 간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재판 중이거든요.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ING형으로 계속하는데 결국은 이게 의도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의 명분이 저는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했을 때 뭐냐.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표현이 거칠게 얘기하면 좀 신나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복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도 견적을 빼보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쪽에 계신 분들한테 본인들이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 죽이는 거 이건 좀 멈추시고 본인들의 실력대로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책으로 실력 평가 받아라. 만약에 요거는 짧게.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우리 2차 종합특검 하자. 그 통일교 특검도 우리 받을 네. 이게 세부 사안도 받을게 하면은 그거는 바터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는 바터 거예요? 대상 아니죠. 아니 지금 통일교 특검은 그쪽에서 민중기 특검이 덮었다가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근데 2차 특검은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마저도 이거 검경 간의 합동수사
본부를 차려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또 특검을 하느냐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내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한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당대표 취임한 지 꽤 됐는데 첫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을 좀 의식했다 이런 얘기도 그동안 이제 언론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해야지 여당 대표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 약간 뭐 갈등 상황으로 보는 그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여당 대표 첫 기자회견 의미를 어떻게 뭘로 규정하시며 어떤 메시지가 주로 나올 걸로 보세요? 일단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서 네. 여당과 그 사이에 균열이 없다, 원팀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로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숙제라면은 그동안 노출돼 왔었던 예를 들면 국회의 그 법사위원들이 네. 당 지도부라든지 이쪽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중간중간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대통령실, 당 지도부, 법사위 이 사이에 좀 계속해서 불일치가 나타났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명을 하고 또 앞으로 이거를 극복해 나갈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주로 화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 경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주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당은 돕겠다라고 네. 갔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민생 경제 말고 어떤 사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에서 주도를 하겠다 이런 방안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내년에 어떤 것을 추진을 할 거냐 일단은 올해는 중수청 설치라든지 검찰청 분리 이거를 이제 입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무엇을 하는지 이게 또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3대 개혁의 추진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추진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말씀드린 김에 김수민 평론가님은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른바 명청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일단 좀 세간의 예상보다 예. 미묘하게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숙제가 있다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생산적인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견인을 할 거냐 이게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근데 국민들이 좀 의아했던 거는 네. 어떤 정책이나 노선상으로 대통령실이나 여당 간에 혹은 여당 내부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좀 생산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꺼낼지 네.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숙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과제들을 일단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년에는 성과를 보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성공해야 되는 그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저희 제작진이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이슈 뽑아달라고 해서 민주당 관련 이슈로 김수민 평론가님이 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 꼽아주셨습니다. 짤막하게 어떤 의무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법원에 대한 갈등이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드러났는데 이게 저는 내란 문제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았던 재판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어디 달려 있냐면 대통령 본인이 사건을 건드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대중이 냉소적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이게 남아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법원의 독립성이라는 것 사법부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폐쇄적이고 굼뜬 그런 모습도 국민들이 또 봤거든요. 이거를 대법원에 대한 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 개혁 차원에서 어떻게 또 제시를 하고 실현을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법원의 책임, 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김기영 대변인은 민주당 이슈로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승리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정청래라는 분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겼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는
박찬대 당시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이 150명이 공개적으로 지시했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 10여 명이 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몰래 이제 도와줬다는 게 후문입니다. 그런데 판을 까보니까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심지어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66대 33, 2배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임 초부터 이례적으로 뭐 대통령이 충정로에 있다, 용산에 있다, 여의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대한 어떤 호소 그러다 보니까 강경한 입장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그 검찰과 법원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나는 뭐 문제가 없는데 정치 검찰이 날 그랬다. 그리고 판사마저도 지금 좌표 찍어서 탄핵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 상황 속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그립감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거를 법사위원과 그다음에 정청래가 그거를 가져갔죠. 이른바 뭐 강성 지지자들 소유권을 놓고 제가 볼 때는 싸움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청대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1인 1표 하다가 역풍이 불었습니다.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이 많아서 통과가 못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무조건 연임을 해서 공천을 자기 사람 위주로 총선에 해야 된다는 그게 있고요. 지금 약간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렀으면 다음 해 본인조차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로키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인데 지금 나름 그쪽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립감을 잡았다면 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법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강성 지지자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 플랜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고 하나를 더 붙인다면 네. 지금 최고위원 3명이 비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건태, 유동철, 강득구 이쪽은 친명 쪽이고 네네. 문정복,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친청계인데 이분들에 있어서 내년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본인이 내년에 재선,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의 목소리를 좀 키우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성탄절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은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시구간의 지체가 살펴지는 정도입니다. 서울 쪽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 나들목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입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 중에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인데요. 동곤지암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는 한파속에 폭설까지 예보된 상황이지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볼게요. 도심에 차가 많은 편인데요. 퇴교로 사가에서 명동역 쪽으로 정체입니다. 을지로는 삼가에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남대문 후 을지로 입구와 한국은행 사이는 양방향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 받아서 사용했다. 이건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며느리 손주가 편의 제공받았다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 원내대표 좀 격앙됐는지 관계 틀어진 보좌관이 사실과 왜곡을 교묘하게 섞어서 보복성 제보하고 있다면서 전직 보좌관들의 대화방인 여의도 맛돌이 실체를 공개한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지금까지 전개된 거를 뭐 짤막하게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여의도 맞돌이 공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주로 그 항공사로부터 받은 숙박권 네.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쿠팡 임원하고 왜 만났는가 했는데 로비를 받은 것인가라는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는데 나중에 불거진 것은 쿠팡 측에 역으로 로비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본인이 나쁘게 생각해서 해임했던 보좌관이 그쪽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그런 상태거든요. 워낙 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여론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핵심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좀 참아왔는데 이제는 얘기하겠다 이런 투로 오늘 글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그동안 폭로됐던 것이 어떤 그 짜집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취지고 또 하나는 이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신이 해임했던 보좌관들 중에 한 명이 제보자인 것 같은데 그를 포함해서 여러 보좌관들이 대화방에서 아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12.3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막 그 이제 캡처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희낙낙하고 있고 이상한 농담들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모 여성 지방의원이 지나가는데 그걸 도찰을 해서 그걸 희화화하고 희롱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폭로를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신저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인데 자기 그렇다면 메시지 자체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 그렇죠. 그 의혹에 대한 반박인 건가? 이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이를 키운 것이 예를 들면 숙박권 논란이 나왔을 때 네. 가격 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호텔 측에 뭐 그건 홈페이지에 나와도 볼 수 있는 건데 확인해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보다는 2배 이상이더라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 원내대표가 어떤 그 메신저의 신뢰도에 대한 그 공격뿐만 아니라 본인 그 의혹에 대한 본 의혹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또 해명이라든지 반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의원과 보좌진 사실 우리도 옆에서 많이 네. 이게 관찰을 저도 오랜 기간 이게 관찰을 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근데 그 사이가 틀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또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 김ging 대변인 이 사태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보좌진은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로서 맺어진 관계죠. 근데 뭐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공과사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네, 선이 애매한 예, 부분이 애매한 있죠. 부분이 우리가 뭐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네. 여러 그 예를 봤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갑질이죠. 그리고 본인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다고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요 내용을 처음에 문제 제기해서 이제 호텔 숙박권 얘기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답변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뭐냐면 왜 상처에 소금 뿌리냐? 물어보냐? 그거 왜 물으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냐? 본인 상처 난 건가요? 국민들이 볼 때는 복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국민 마음의 상처인데 본인 상처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가?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폭로가 나오니까 결국은 메신저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질을 벗어났죠. 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 관련해서 그렇게 특혜를 받은 게 맞느냐.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네. 당사자는 호텔 투숙권 그게 맞는 거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나왔습니다. 김병기 의원 가족들이 병원 네. 특혜 의혹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보라매 병원, 서울대 보라매 병원, 예.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동작구에 있죠. 예. 와이프 관련해서 진료했을 때 이제 이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의정 갈등으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본인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라는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는 그런 이유로 그 가족들 관련해서 이렇게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부터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자, 그러니까 김기용 대변인 말씀에는 어떤 정치적인 원내대표 거치라든지 정치적 입지 이런 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아니 이게 예. 한두 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참 이례적인 게 여기도 MBC 보도입니다. 그리고 요 관련해서 한겨레 보도도 있었고 또 MBC가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 관련해서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어떤 엄마가 그렇습니까?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는 뭐 되는 거냐 뭐 믿어도 되느냐 그런 식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편입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거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관계가 틀어진 그 보좌진 쪽에서 나왔느냐 네.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뭔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느냐 그런 억측인지 추측인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당내 어떤 막 갈등 역학 구도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약간 뉘앙스셨는데 자 똑같은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드리면 원내대표 거치라든지 정치적 입지 이런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미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오늘 해명하신 내용도 보면 일단 그 폭로자가 몰래 대화를 녹음을 해서 사실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서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게 뭔지 어떤 게 왜곡인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명을 하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만 더 커질 것 같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회의하다가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정책실장 이렇게 고함을 치신 적 있잖아요. 막 인상 네. 짓고. 근데 예. 제가 댓글을 보면 댓글이 전 국민 여론은 안 보여줘도 그 네. 정당 핵심 지지층 여론은 보여주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 지지층 댓글을 보면 원내대표 약간 이런 김병기 분위기예요. 원내대표를 네. 향해서 꾸짖는 예, 막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김 원내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네. 자, 당을 옮겨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 이거를 김기웅 대변인은 올해 국민의힘에서 꼽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로 꼽으셨네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요거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 예. 어떻게 보면 수세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 반격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2월 3일을 통해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로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네. 구속 영장의 어떤 발부 여부가 굉장히 포커스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계엄이 곧 내란인가 부분은 사법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주당식 사법부로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에서 인사가 중요한데 네. 사실상 법원 행정처를 폐지시켜가지고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절실함과 우리의 호소에 대해서 우리의 당원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려오다가 피벗해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른바 반등의 모멘텀 무엇보다도 당원들이 효능감이 좀 떨어진다.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경호를 해서 뻗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나름대로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초인적인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점심 약속인데 그 자리에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눈빛이나 목소리나 봤을 때 참 이 사람이 자기를 좀 희생해서 네. 당에 대해서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온몸으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동훈께서도 이제 좀 칭찬을 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이런 모멘텀이 좀 뭐 당 안팎에서 요구되고 있는 뭐 절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내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결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노고가 많으셨다.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는지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모멘텀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나 김종혁이나 좀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논란을 놓고 한동훈계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네네.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거는 이만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네. 이재명 정권이랑 싸워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그 본인을 대표로 네. 올려준 지지층 쪽에 소구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치하해준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뭐 화답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간의 화해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요 대목에서 네.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속내,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속내 네, 두 분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되게 바쁘다 그래가지고 네, 네. 할 수 없이 우리 그 김수민 평론가님의 관심법으로 네. 예, 먼저 장동혁 속내. 일단 장동혁 대표는 네. 내란 재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신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뚜뚜뚜 네 다시 맞췄습니다. 네. 내란 전담 산타는 안 됩니다. 전담도 노담입니다. 우리가 산타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바람보다 내부의 루돌프가 더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장동혁. 그다음에 한동훈.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입니다. 저를 같은 궤에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란 재판부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자, 전혀 다른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아니 제가 눈 감고 들었는데 네. 막 달려가다가 맞나? 네 잘하시네요. 우리가 산타입니다. 근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자, 한 분이 더 자, 한 분이 또- 더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 자, 그렇다면 김기웅 네. 대변인 보시기에 어떤 아까 뭐 모멘텀은 마련했다 네. 그러는데 당 안팎에서 좀 이제 절연 문제, 예?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 좀 너무 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좀 덜 보고 과감하게 좀 중도 쪽으로 향하는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개인 국민의힘을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 자랑한 것도 있고 뭐 비판의 대목도 있지만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손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건 이거는 아니거든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입법이 사법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손을 타면 계속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망가진다는 게 우리가 역사적 교훈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 이기는 게 혁신이다 얘기를 꼭 했고요. 저는 여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당무감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본인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법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아니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네. 지금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특검 뭐 이 이슈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어떤 연대 이런 문제를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런저런 뭐 약간 차별성이 있을 만한 목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잘 이렇게 뭐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연말에 호남을 쫙 돈다고 해요. 자, 이거 마지막 관심법입니다. 네, 오늘의 네. 또. 잘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조국혁신당 대표의 지금 속내는 무엇인지 네.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자 모두 전환.
저희 혁신당 크리스마스 목표 국민의힘 선물 제로입니다. 선물 없을까봐 너희들 쫄았제? 근데 정작 호남 민주당이 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당혹스럽네요.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조국 대표의 속내는. 근데 묘한 역설은 계속 국민의힘 제로를 얘기를 하는데 예. 주로 조국 혁신당이 이 잠식하는 지지층은 민주당 쪽일 거라 그렇다.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민주당 쪽이라는 이런 역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시간 한 30분 정도, 네, 30초 남았지만, 네. 자 김기웅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조국이라는 네. 분, 조국 대표의 존재감이 네. 역설적으로 사면이 빨리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정치 생명이 크게 유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왜 조국이었는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플랜 B로서 존재했는데 네. 이제 그 조국 대표에 관련해서는 이분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았다고 생각 안 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사면으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말에 힘이 없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 또한 진솔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사면이 곧 정치적 공간을 상쇄시켰다. 조국의 생명, 정치적 생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고도의 전략으로 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